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고속도로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에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그날을 더욱 잊을 수 없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 짓고 오고 싶었죠.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아요.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사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 부산으로 향하던 때였죠.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그러한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이제 기름 보충 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젠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차 몇 대와 외곽의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 붙이러 들렸겠지요.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딱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이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앞에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탑차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새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 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대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는지 저는 더욱 불안한 듯 룸미러를 통해 혹시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눈알을 바삐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었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내 차 앞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가 살에 들려 기침이 나더군요.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기름.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더군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이 하더니 급정거를 하더군요. 아 설마. 네.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어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어요.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곧이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더군요. 여기서 또 한 번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더군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딜차는 선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 보이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횟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매달리는 겁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 곧바로 굉음을 내며 트럭은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것을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동공은 저를 원망하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물. 이걸 공개하면 아마 옛 동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겠지. 들키면 꽤 위험할 것이다.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또 나를 찾아 나설 테니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그 우물의 존재는 어둠 속에 묻힌 채 영영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이야기다. 나는 도쿄에 있는 모 조직의 신진 간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N이라는 자였다. 요새는 그런 조직도 처절하고 위험한 일은 모두 외주를 맡겨버린다.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고용하는 거지. 경찰에게 잡히면 도마뱀이 꼬리 자르듯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 대신 대가는 후하기 처좋기에 나도 그런 일을 받아가며 먹고 살고 있었다. 나는 도쿄에서도 비교적 부자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거리에서 일했다.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느낌이 들겠지만 정작 내가 했던 건 별거 아니었다. 승합차로 꽃집에 꽃을 가지러 가고 꽃값을 낸다. 그리고 그 꽃을 캬바쿠라와 고급 클럽에 배달한다. 그런 클럽들 가면 늘 놓여있는 그런 꽃들 말이다. 꽃을 가져다 준 뒤 돈을 받는 것이다. 꽃집에서 사온 돈의 3배에서 5배는 되는 돈이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3천만 엔 가까이 벌었다. 내가 하는 위험한 일이래 봐야 처음에는 그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성실하게 임했다. 상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투성이다. 젊은이를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을러대고 값을 깎으려는 양아치들도 숱했지. 그때마다 주먹으로 해결하려 들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뭐 주먹부터 휘두르려는 놈들도 있지만 경찰 부를 일이 생기면 그대로 거래는 끝나게 된다. 조직에서도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도 피 같은 돈을 날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에 그럴 때마다 나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설득했다. 설득하면서도 중요한 곳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이엔도 깎지 않고 조건 하나 내주지 않았다. 뭐 어쨌든 그렇게 일처리를 꽤 잘 해냈다는 것이다. 그런 사이 N의 동생 격인 S 그리고 K라는 사람에게 상당히 신뢰받게 되었다. 그래서 종종 꽃배달용 승합차를 몰고 한밤중에 불려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차에는 아마 드럼통이나 골판지 상자 같은 걸 넣는 듯했다. 짐을 실을 때는 나는 운전석에만 있었고 어차피 뒤쪽은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았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라곤 벤츠 뒤를 따라 운전하는 것뿐. 짐을 내리면 또 한동안 기다린 뒤 벤츠를 따라 돌아온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다. 뭘 옮겼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는 고작 한 번 일한 것으로 꽃배달 한 달치 돈을 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또 K의 호출을 받고 나왔다. 도착해보니 평소와는 면면이 달랐다. 평소에는 S랑 K 그리고 젊은 부하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간부인 N이 있었고 S랑 K까지 세 분이었다. 3명 모두 이상하게 긴장하고 있어. 뭔가 확실히 이상한 분위기였다. 내가 도착했음에도 시동 끄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만 말할 뿐 자기들이 중얼중얼 무언가 말을 나눌 뿐이었다. 저 녀석 이대로 돌려보내. 저 녀석은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띄엄띄엄 대화가 들려왔고 결국 나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왠지 모를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트렁크 문이 열리고 무언가가 차 안에 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드럼통이나 골판지 상자가 아니었다. 내려놓을 때 소리가 평소와는 달랐다. 무거운 물건인 듯했다. 더욱 괴상한 것이 S와 K가 내 차에 같이 탔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다들 벤츠를 타고 나 혼자 그 뒤를 따라갔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수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고속도로에는 카메라도 있고 번호판도 다 기록되기에 이쪽 일을 할 때는 최대한 고속도로를 피해 달리기 마련이다. 수도 고속도로 순환선은 황궁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던가 하는 이유로 몇몇 구간은 지하로 가게 된다. 부끄럽지만 나는 길치다. 운전은 잘하지만 방향 감각도 없고 길도 잘 기억하질 못한다. 그렇기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순환선을 2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다.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을 무렵 갑자기 N이 타고 가던 벤츠가 비상 깜빡이를 켰다. 그제까지 아무 말이 없던 S와 K였지만 그걸 보고 S가 입을 열었다.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서 멈춰서 그 말대로 했다. 거기가 합류 지점이었다. 저기 섬처럼 생긴 곳에다 후진으로 차를 대. 그대로 하고 전조등을 껐다. 양쪽 기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라 평범하게 지나가는 차는 뒤를 돌아봐도 좀채 찾을 수 없는 위치였다. 혹시 찾아내더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애밋한 벤치는 그대로 가버렸다. S와 K는 둘이서 짐을 내렸다. 그리고 나도 나오라고 불렀다. 기분 나쁜 예감이 또 나를 덮쳤다. 이제까지 운전석 밖으로 나를 부른 적은 없었으니까. S와 K가 둘이서 메고 있는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다. 영화에서 종종 나오곤 하는 시체 봉투처럼 새까맸다. 내용물이 사람일 거라는 생각만 들었다. 터무니없는 일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왜 조직 사람이 아니라 날 데려온 건가 싶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S는 주머니에 열쇠가 있으니까 그걸 꺼내서 철조망 문을 열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대로 했다. 철조망을 지나 5m 정도 가자 또 문이 나왔다. 문이라기보다는 벽이라는 느낌일까. 열기 위한 손잡이도 없고 열쇠 구멍도 보이질 않았다.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S는 또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라 했다. 이번에는 크고 작은 열쇠가 하나씩 있었다. 콘크리트 벽에 스테인리스로 된 작은 뚜껑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작은 열쇠로 여는 것이었다. 안에는 원통형 열쇠 구멍이 있고 거기 큰 열쇠를 넣었다. 열쇠를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벽이 조금 움직였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벽이 열렸다. 벽 안까지 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잠겨 있었다.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조차 불가능할 구조였다. 그 앞은 완전히 암흑이었다. 손전등을 들고 잠시 나아가니 곧바로 철문이 나왔다. 무단 출입범금, 방위시설청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여기는 일본도로공단의 시설일 텐데. 아니, 그걸 떠나 조직 사람들이 이런 곳에 멋대로 드나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익히 아는 사람들이라 실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디 감시 카메라는 없는 건가 싶어 불안했다. 안에서는 더 이상한 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철문도 아까 전벽과 똑같은 방법으로 열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S랑 K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꽤 힘들어 보였지만 도와달라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안에 들어서자마자 계단이 나왔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계속 아래로 내려갔다. 종종 두 사람을 발을 멈추고 어깨에 맨 짐을 고쳐맸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대단히 넓은 통로가 좌우로 펼쳐졌다. 아마 폭이 10m 정도는 되었던 것 같다. 거기서 잠시 쉬었다. 통로에는 군데군데 전등이 달려 무척 어슴푸레했지만 일단 손전등 없이 걸을 수 있었다. 우리는 왼편 통로로 나아갔다. 가끔씩 쉬면서 한동안 걸어갔다. 통로 자체는 올곧게 뻗어 있었다. 종종 양옆에 철문이 보였다. 그러다 어느 앞에서 S가 멈춰서서 입을 열었다. 이거 아닌가? 이거 같은데. 거기에는 제국 육군 제13호 갱도라고 쓰여 있었다. 낡은 글자체였다.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일본에는 육상차위대뿐이니까 최소 몇십 년은 더 된 터널이라는 뜻이었다. S도 K도 땀투성이가 되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또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기로 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고 나도 가만히 있었다. 잠시 뒤 S가 이제 가자라고 말하고 봉투 한편 아마 다리가 있을 쪽을 잡았다. 그랬더니 봉투가 갑작스레 날뛰기 시작했다. S는 허를 찔렸는지 그만 손을 놓아버렸고 반대편 봉투 입구에서 얼굴이 튀어나왔다. 재갈을 물고 있는 약간 마른 남자였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짐작은 하고 있었음에도 봉투 안에서 진짜 사람이 그것도 살아서 튀어나온 걸 보고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S는 K에게 야, 왜 정신을 차린 거야? 약을 놔. 약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으라고 하고 소리쳤다. K는 약은 가진 게 없어 라고 어떻게든 대답했다. 그 사이에도 봉투는 계속 날뛰었다. 몸이 묶였는지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어떻게든 봉투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S는 봉투 위, 배 근처를 밟듯이 차버렸다. 순간 봉투의 움직임이 멎었지만 곧 큰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S는 배 근처를 계속해서 차댔다. 그런데도 봉투는 계속 날뛰었다. 이윽고 K도 가세에 둘이서 엄청나게 쳤다. 뿌드득하는 소리가 두어 번 들렸다. 아마 늑골이 부러졌던 거겠지. 봉투의 움직임은 멈췄다. 그 순간 어째서인지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때까지 성난 야수처럼 날뛰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응시했다. S가 다시 집어넣으라고 말하자 K는 남자 어깨를 밟고 봉투를 잡아당겨 남자를 안으로 집어넣었다. 지금도 그 광경은 슬로모션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남자는 봉투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겠지. K가 힘겹게 봉투 입구를 묶는 걸 확인한 후 S는 다시 몇 번 더 봉투를 걷어찼다. 이 정도 해둘까? 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야. S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너, 저 녀석 얼굴 봤어? 아니요.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 저는 전혀. 그렇게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다. 사실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S와 K는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된 봉투를 메었다. 달라진 것은 나도 가운데에서 함께 들게 됐다는 것. 이제 내용물을 알아버렸으니 나 또한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 13호 갱도라는 곳을 계속 걸었다. 지금까지 걸어온 넓은 통로와는 달리 보기 3m 정도의 좁은 통로였다. 오른편은 계속 벽이었지만 왼쪽에는 종종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폭 1m 약간 더 될 정도의 계단을 조금 내려가니 문이 있었다.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S는 어느 문 앞에서 멈추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또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이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는 S의 말을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상당히 넓은 방이었다. 초등학교 교실 정도 크기일까? 그 한가운데에 확실히 우물이 있었다. 하지만 뚜껑이 닫혀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절제 뚜껑이었다. 가장자리에는 쇠사슬이 달려 있었고 그게 천장에 있는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었다. 도르래에 달려있는 또 다른 쇠사슬을 당기자 뚜껑에 붙은 쇠사슬이 서서히 감기고 뚜껑이 열렸다. 나는 명령대로 계속 쇠사슬을 잡아당겨 뚜껑을 열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리자 두 사람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미 무슨 짓을 할지는 짐작하고 있었다. 이 깊은 땅 속 아무도 오지 않을 우물에 내던져버리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하겠지. 하지만 딱 하나 알 수 없는 게 있었다. 어째서 산채로 던져야만 하는 걸까? 두 사람은 봉투를 우물 안에 집어던졌다. 나는 물이 튀는 소리가 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퍼석하는 소리였다. 물이 하나도 없이 마른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S와 K는 서로 마주봤다. S는 손전등을 들고 있던 내게 턱을 주걱거렸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라는 뜻이었겠지.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지만 처음에는 빛이 약해서 바닥까지 보이지가 않았다. 빛을 조절하고 초점을 맞추자 희미하게나마 바닥까지 빛이 닿았다. 봉투의 일부분이 보이고 있었다. 우물은 역시 마른 듯 물은 거의 없었다. 내가 비추고 있는 사이 손이 나타났다. 새하얀 손이. 그뿐 아니라 털 하나 없는 데다 새하얀 머리도. 방금 전 봉투에 담겨있던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었다. 뭔가 싶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또 머리가 나타났다. 두 명이나. 나는 더 혼란스러워져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머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다. 눈이 없다. 눈구멍이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콧구멍처럼 그저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게다가 두 명뿐이 아니라 그 녀석들 주변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색이 느껴졌다. 뭐지 저게? 사람인가? 왜 우물 안에 있지?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일어섰다. S와 K도 마찬가지였다. 들어온 것은 N이었다. N은 우리를 보고 의아한 얼굴을 했다. S 벌써 다 끝냈냐? S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지만 곧 대답했다. 끝냈습니다. N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우물 안을 봤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다. 봤냐, 저 안을. 우리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건 곧 긍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빨리 뚜껑을 닫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급히 아까 전과는 반대로 도르대를 풀었다. 뚜껑은 조금씩 닫혀간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잊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죽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S 본인 또한 왜 죽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몰랐을 것이다. 산채로 떨어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채로 그런 괴물 같은 동물이 있는 곳에 차마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온 길을 거슬러 차를 타고 도로로 나왔다. S와 K는 이번에는 N의 벤츠를 타고 갔다.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세 사람을 본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나는 떠올리고 말았다. 그때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남자의 얼굴을. 최근 출소한 회장의 셋째 아들이었다. 일처리가 영 좋지 못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었다. 서투르게 나섰다가 그만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까지 살았던 듯했다. 나는 두세 번 마주쳤을 뿐이었지만 별거 없는 주제에 온갖 잘난 척은 다 아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장의 아들을 죽이는 게 용납될 리가 없다. 시체를 숨겨도 머지않아 들키고 말겠지. 가능한 한 들키지 않도록 나를 사용해서 옮겼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나 애는 사라졌다. 너도 어디로 숨으라고. S는 전화로 그렇게 말했다. 회장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들킨 거겠지. 조직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던 덕에 나는 도망칠 수 있었다. S와 K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고 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전전하고 있다. 이건 PC방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PC방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마지막 기회겠지. 조직 사람들이 이 글을 본다면 어디에서 썼는지 금세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동네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다. 누군가 그 우물의 정체를 밝혀내 주길 바란다. 왜 야쿠자 조직이 그런 우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정체가 밝혀진다면 나를 쫓는 녀석들도 모두 잡혀 들어갈지 모르니까 말이야. 나는 도망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다.